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소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사람 일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뒤집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남편의 소나기에서 아이를 데리고 도망쳐 나왔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조용히 숨만 쉬고 살 수 있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새 삶을 찾아 들어간 청담동 저택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놀라운 비밀이었습니다. 제사상 위에 낡은 사진 한 장, 제가 어릴 때 입었던 것과 똑같은 나비 원피스, 그리고 사모님이 저를 바라볼 때마다 스치는 이상한 눈빛. 그 모든 조각들이 묘하게 맞물리며 제가 잊고 있던 과거를 서서히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에 이런 일이 하고 놀라실 거예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다. 한소정 씨는 젖은 손으로 딸 하은 양을 끌어안고 현관문을 힘껏 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차가운 밤 공기가 한꺼번에 들이닥쳤고 그 순간에도 집안에서는 남편 오상진 씨의 분노 섞인 고함이 이어졌다. 어딜 도망가? 그 돈 어딨어? 장롱 밑에 숨겨둔 거 다 안다니까. 그의 말속도는 사실 하은 양의 우유값과 병원비로 모아둔 몇만 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남편은 늘 그것마저도 도박빚을 갚기 위한 현금으로만 보았다. 소정 씨는 딸을 감싸고 뒤로 물러섰다. 방바닥에는 조금 전 남편이 던진 소주병이 깨져 흩어져 있었다. 파편을 밟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맨발의 발바닥에는 이미 따끔한 통증이 올라왔다. 제발 그만해요. 아이가 보고 있잖아요. 그녀의 말은 비웃음처럼 되돌아왔다. 내가 벌어오는 것도 없으면서 애를 핑계로 당장 돈 내놔. 하은 양은 공포에 질려 엄마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그렇게까지 두려움에 떠는 아이를 보며 소정 씨는 더 이상 이 집이 아이와 자신을 지켜줄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이 그녀에게 마지막 경고처럼 다가왔다. 남편이 다시 다가오려 하자 소정 씨는 문틈으로 몸을 비집고 나가며 외쳤다. 하은아, 엄마랑 가자. 제발 울지 마.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폭우 속으로 뛰쳐나온 두 모녀는 비에 흠뻑 젖었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고함보다 빗소리가 더 나은 위로였다. 비는 차갑고 무겁게 쏟아졌지만 지금 이 순간 집안에 남아있는 것보다는 100배 편안한 고통이었다. 좁은 골목을 허겁지겁 빠져나오던 소정 씨는 전봇대에 붙은 종이 한 장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바람에 흔들리며 젖어 있는 A 사용지 한 장. 청담동 입주 도우미 구함. 숙식 제공 아이 동반 가능 월급 협의. 성실하신 분만 연락 주세요. 소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찢어지지 않도록 살짝 떼어냈다. 숙식 제공. 아이 동반 가능. 이 세 문장은 도망쳐 나온 그녀에게 지금 가장 절실한 말이었다. 하은아, 우리 저기 가보자. 엄마가 이번엔 정말 잘해볼게. 그녀는 종이에 적힌 번호를 메모한 뒤 비에 젖은 아이의 머리를 감싸 안았다. 하은 양은 조용히 끄덕였다. 그 작은 끄덕임은 마치 엄마 난 믿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소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청담동 저택 대문배를 눌렀다. 대문은 호텔 로비 같은 조용한 웰컴 음악 대신 금속성의 따르릉 소리와 함께 열렸다. 문이 열리자 집사권 실장이 냉랭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훑쳤다. 여기가 그 도움이 구하는 곳 맞습니까? 그의 시선은 하은 양으로 갔다가 다시 소정 씨의 젖은 구두 끝을 바라보았다. 네, 맞습니다. 아이도 같이 지내도 된다고 해서 사모님께 보고드리죠.
들어오세요. 저택 내부는 엄청나게 넓고 정갈했지만 그만큼 차갑고 생기 없는 공간이었다. 잠시 후 2층 계단 위로 한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도은주 여사. 이 집의 실권자이자 까다롭기로 유명한 회장 부인의 포스가 단번에 느껴졌다. 애를 데리고 왔다고요? 여사의 목소리는 감정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담백한 단조로움이었다. 예, 사모님. 아이는 방해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여사는 한 걸음 더 다가오며 말했다. 난의 울음소리 질색이에요. 우리 집에서는 그런 소리 용납 안 합니다. 알겠어요? 소정 씨는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대답했다. 네, 사모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두 모녀의 새로운 삶은 얼어붙은 냉기 속에서 시작됐다. 좁고 눅눅한 지하 쪽방이었지만 남편의 주먹이 닿지 않는 곳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했다. 하지만 불안은 매일같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여기라도 버텨야 해. 하은이를 위해서 어떤 말도 어떤 무시도 견뎌야만 해.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으며 청담동 저택의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스며드는 새벽 공기를 바라보았다. 이곳이 구원일지 또 다른 지옥일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하나만은 분명했다. 오늘 그녀의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그녀조차 알지 못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청담동 저택에 입주한 첫날 밤, 한소정 씨는 잠들지 못했다. 지하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 옆 보일러 소리가 간간히 울리는 쪽방이 그녀와 딸 하은 양에게 주어진 공간이었다. 방은 오래된 습기 냄새가 가득했고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다. 그래도 비가 새지 않고 밖에서 들이치는 욕설과 발길질이 없는 곳이라는 사실이 마음을 조금은 놓이게 했다. 하은 양은 얇은 이불 속에서 조그맣게 속삭였다. 엄마 여기는 아빠 안 와? 소정 씨는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응, 여긴 안전해. 아무도 우리한테 손 못 대.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그 말은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었지. 그녀 자신의 확신은 아니었다. 이 집의 분위기는 지나치게 조용했고 조용한 만큼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처음 마주한 도은주 여사의 차갑고 절제된 눈빛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다음 날 새벽 저택의 하루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일찍 시작됐다. 해가 떠오르기 전부터 넓은 부엌은 하녀들과 조리사들의 움직임으로 분주해졌고 그 틈에 소정 씨도 자연스레 특별히 시키지 않아도 몸을 움직이게 되었다. 도은주 여사는 부엌 문턱에 서서 조용히 사람들을 살피는 사람이었다. 그날도 그녀는 커피잔을 들고 부엌에 들어오더니 아무 말 없이 모두를 훑어보았다. 그 시선이 소정 씨에게 닿는 순간 공기가 순간적으로 무겁게 가라앉았다. 한소정 씨, 여사의 목소리는 어제와 같은 단단한 결. 네, 사모님. 소정 씨는 자세를 반듯하게 고쳐 세웠다. 그 아이 하은이었나? 울음소리는 참지 못한다 했죠? 예, 사모님. 잘 돌보겠습니다. 여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얼굴로 덧붙였다. 내가 아이 울음에 좀 예민합니다. 이해하세요. 그 말은 마치 지난날 깊은 상처를 애써 감추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인지까지 생각할 여유는 없었다. 집사권 실장이 뒤에서 무표정하게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택의 규칙은 단순했지만 그만큼 숨이 막히기도 했다. 복도에서 뛰지 말 것. 저녁 8시 이후 아이 울음은 절대 금지. 식사 시간에 사모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할 것. 회장님 일정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방해 금지.
하지만 가장 무서운 규칙은 따로 있었다. 권 실장이 나타났을 때는 말보다 표정을 먼저 읽을 것. 그는 사소한 행동 하나까지 집요하게 관찰했고 작은 실수도 크게 부풀려 사모님에게 전달하곤 했다. 점심 준비를 마친 뒤 소정 씨는 조심스레 하은 양이 있는 방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좁은 쪽방 앞에서 이미 권 실장이 팔짱을 낀 채 기다리고 있었다. 사모님께서 어린애를 드리는 걸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압니까? 권 실장의 말투는 친절한 척하면서도 독이 서려 있었다. 아이 울음이라도 들리는 날엔 아마 이 집에 오래 계시기 어려울 겁니다. 소정 씨는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권 실장은 미소만 지으며 계단 위로 올라갔다. 그의 발걸음이 멀어질 때까지 소정 씨는 깍지 낀 손을 풀지 못했다. 오랜 세월 남편의 폭력 아래서 살아온 몸은 위협에 자동으로 긴장하는 법을 이미 학습해버린 상태였다. 그날 저녁 도은주 여사는 조용히 소정 씨를 불렀다. 저택 구석 깊숙한 응접실. 천장의 샹들리에가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지만 공간은 왠지 모르게 서늘했다. 내일이 우리 집 중요한 날입니다. 여사의 목소리가 유난히 낮았다. 기일이라서요. 제사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야 해요. 당신이 잘할 수 있을지 두고 볼게요. 소정 씨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말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사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경계와 슬픔,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그래요. 딱 하나만 잊지 마요. 내가 싫어하는 건 이 집이 소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러고는 돌아섰다.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 쓸쓸해 보였다. 그날 밤 쪽방에 돌아온 소정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은 양은 작은 인형을 끌어안고 자고 있었다. 좁아도 눅눅해도 아이가 마음 편히 잠든 모습에 그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 집에 들어온 지 하루. 이미 많은 것들이 그녀를 시험하고 있었다. 하지만 도망칠 수는 없었다. 여기서 버텨야 한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다시 숨 쉴 수 있는 삶을 위해서라도. 그녀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내일은 어떻게든 잘 해내자. 무조건 살아남자. 그리고 그 다짐은 곧 다가올 폭풍의 전조라는 사실을 그녀만 몰랐다. 다음 날 새벽 청담동 저택의 부엌은 아직 해가 뜨지도 않았는데 이미 전쟁터처럼 분주했다. 도은주 여사의 기일 준비는 그 어떤 행사보다 까다로웠고 음식 하나하나에 완벽이 요구되었다. 한소정 씨는 새벽 5시부터 부엌 한쪽에서 다듬이판처럼 넓은 작업대를 정리하며 숨을 가다듬었다. 저기 한소정 씨, 여기 재료 정리하고 이건 손질해요. 부엌 직원이 건넨 양파 자루는 그녀의 팔이 휘청거릴 만큼 무거웠다. 무거운 재료보다 더 부담스러운 건 부엌 곳곳을 오가며 그녀의 행동을 유난히 예리한 눈으로 지켜보는 권 실장이었다. 그는 아침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압박처럼 등에 얹혀왔다. 나는 그냥 조용히 시키는 일만 하자. 오늘만 잘 넘기자. 하지만 마음속 다짐과 달리 분위기는 점점 예민해져 가고 있었다. 오전 10시 무렵 백화점 식품관에서 주문한 고기와 생선이 배송되자 긴장감은 더 높아졌다. 도은주 여사는 하나하나 품질을 확인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이유도 묻지 않고 바로 치워버렸다. 이 조기 이 무늬가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주문해요. 소정 씨는 조기 상자를 들고 정신없이 메모했다. 무슨 기준인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저 따라야 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잡채였다. 잡채는 이 집 제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여사의 눈길이 잡채에 머무르는 시간이 유난히 길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점심 무렵 조리사는 소정 씨에게 말했다. 한소정 씨, 잡채는 당신이 한번 해보세요. 사모님이 오늘은 새로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다 하시네요. 그 말은 책임이자 시험이었다. 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소정 씨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당면을 삶고 시금치 대신 부추를 손질했다. 부추를 조금 더 넣으면 감칠맛이 살아난다는 건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도와주던 조리사 할머니에게 배운 방식이었다. 고기를 볶고 버섯을 넣고 마지막으로 양념을 조절했다. 간장과 참기름 그리고 아주 약간의 설탕. 그녀는 손끝으로 양념을 살짝 찍어 맛을 보았다. 이 정도면 괜찮을까?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이 집 사람들은 단 한 톨의 맛 변화도 용납하지 않았다. 점심 식사 시간이 되자 도은주 여사는 거실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잡채 접시를 바라보았다. 소정 씨는 뒤에서 조심스럽게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전 직원들이 숨을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여사의 젓가락이 천천히 움직였다. 젓가락이 잡채를 집어들고 입으로 가져간 순간 여사의 표정이 미세하게 일그러졌다. 소정 씨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혹시 부족했나요? 제가 다시... 하지만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도은주 여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 맛이 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녀의 눈빛에서 잔잔한 파문이 일었다. 분노도 실망도 아니었다. 놀람과 흔들림이었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뒷걸음질 쳤다. 권 실장은 눈을 좁게 뜨고 소정 씨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누가 만들라 했죠? 여사가 물었다. 조리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사모님, 오늘은 새로 들어온 한소정 씨가. 여사의 시선이 소정 씨에게 꽂혔다. 그 눈빛 속에서 말로 설명하지 못할 낯섦과 섬광 같은 감정이 스치고 지나갔다. 부추를 넣었네요. 소정 씨는 당황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시금치가 상태가 안 좋아 보여서 제 방식으로 하다 보니. 그건 우리 지수 아이가 좋아하던 방식이에요. 여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동안 철벽처럼 단단하던 그녀의 이야기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지수, 이 집에서 절대 가볍게 말하지 않는 이름. 27년 전 실종된 여사의 막내딸. 부엌 직원들이 모두 얼어붙었다. 소정 씨는 무릎이 풀릴 정도로 긴장했지만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몰랐다. 도은주 여사는 한참 동안 소정 씨를 뚫어지게 보다가 조용히 뒤돌아갔다. 하지만 그 뒷모습은 분명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잊고 있던 감정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소정 씨는 하은 양이 잠든 후에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오늘 여사의 표정은 묘했다. 잡채 한 접시가 사람을 그렇게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걸까? 아니면 사모님이 갑자기 기분이 나빠진 걸까? 불안은 그녀의 혼을 잠식했고 쉬지 않고 귓가를 맴돌았다. 이 집은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나는 그 걸림돌이 되어버린 걸까? 하지만 정작 그녀는 모른다. 그 작은 흔들림 하나가 앞으로 벌어질 폭풍의 예고였음을. 그 폭풍은 그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잃어버린 정체성까지 모두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제사 당일 아침, 저택은 유난히 정적이었다. 넓은 복도에는 발소리 하나 울리지 않았고 고급 양초 향이 실내에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모든 이들이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집 전체가 마치 숨을 멈춘 듯한 분위기였다.
한소정 씨 역시 긴장된 표정으로 부엌을 오가며 마지막 손질에 정신이 없었다. 전날 잡채 사건 이후 도은주 여사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 오늘만 잘 넘기면 돼. 괜히 또 실수해서 시선을 끌지 말자. 그러나 그녀의 바람과 달리 운명은 더욱 큰 발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오전 11시가 가까워지자 도은주 여사는 상복을 차려입고 거실로 내려왔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가에는 깊은 고독이 드리워져 있었다. 여사는 천천히 제사상이 차려진 쪽으로 향했고 그 모습을 직원들이 조용히 뒤따랐다. 저기 그 상자 좀 가져와요. 도은주 여사가 가리킨 곳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가 있었다. 세월이 남긴 얼룩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 집안의 기억이 담긴 상자였다. 권 실장이 공손하게 상자를 건네자 여사는 직접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비단으로 쌓여있는 작은 물건 하나가 있었다. 소정 씨는 혹시 건드릴까 싶어 뒤로 물러났지만 여사는 지나가듯 그녀에게 말했다. 와서 이것 좀 받아요. 그녀는 비단보에 쌓인 사각 액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소정 씨에게 건넸다. 손에 닿는 순간 액자가 예상보다 무겁다는 느낌이 들었다. 조심해요. 우리 지수 마지막 사진이니까. 소정 씨는 지수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몸이 굳었다. 전날 잡채 사건 이후 다시 들은 그 이름은 묘하게 가슴을 찌르는 듯한 울림이 있었다. 사진은 제사상 한가운데 조심스럽게 놓였다. 하얀 비단보가 풀리며 액자 속 모습이 모습을 드러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새하얀 천원피스에 노란 나비가 수놓아져 있고 왼쪽 소매 끝에는 작은 붉은 얼룩이 있었다. 그 순간 소정 씨는 숨을 멈췄다. 머릿속이 아득해졌다. 그 옷은 그녀가 평생 간직한 나비 원피스와 너무나도 똑같았다. 고아원에서 원장님이 건네주며 말했다. 너를 찾을 단서일지 몰라. 버리지 말고 꼭 간직해라. 그 한마디 때문에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버리지 못한 옷. 그리고 지금 눈앞의 사진 속 아이도 그 옷을 입고 있었다. 말도 안 돼, 이럴 리가 없는데 왜 똑같지? 소정 씨는 본능적으로 손이 떨렸다. 은쟁반을 들고 있다가 소나기 힘을 잃었고 그 순간 쟁반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하고 큰 소리를 냈다. 탕국이 바닥에 쏟아지며 고급 러그 위에 번졌다.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뭐 하는 거예요? 도은주 여사의 날 선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직원들은 모두 그녀에게 시선을 꽂았다. 권 실장 역시 입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올린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소정 씨는 급히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잠시 손이 미끄러져서. 하지만 여사는 그녀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잃은 듯했다. 방금 전 사진 속 옷을 보며 미세하게 흔들렸던 감정이 다시금 피어오르고 있었다. 왜 그렇게 떨어요? 여사의 질문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었다. 말투도 눈빛도 어딘가 이상했다. 소정 씨는 얼어붙은 채 대답하지 못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진실을 말할 수도 없는 순간이었다. 권 실장이 여사의 귀가에 속삭였다. 사모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도 아니니까요. 그 말투에는 은근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녀의 실수를 증폭시켜 여사에게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느껴졌다. 그러나 도은주 여사는 잠시 손을 들어 권 실장을 막았다. 아니요. 그냥 잠시 둬요. 여사는 다시 사진 속 아이를 바라보았다. 노란 나비, 왼쪽 소매에 붉은 얼룩,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얼굴의 윤곽. 이 아이를 왜 잊을 수가 없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도 작았지만 소정 씨는 또렷이 들을 수 있었다. 그 말은 꾸중도 명령도 아니었다. 27년 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리움이 흘러나오는 듯한 속삭임이었다. 소정 씨의 심장은 미친 듯 뛰기 시작했다. 사진 속 아이, 그녀가 가진 원피스, 그리고 사모님의 떨리는 음성.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끊어진 실마리가 오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걸까? 제사 준비는 계속되었지만 그날부터 공기는 전과 달랐다. 도은주 여사는 자꾸만 소정 씨를 의식하는 듯했고 권 실장은 그 묘한 분위기를 불편하게 살피며 경계심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소정 씨는 그날 밤 쪽방으로 돌아와 조심스레 장롱 및 보자기를 꺼내들었다. 그 안에는 사진 속 옷과 똑같은 하얀 천의 나비 원피스가 있었다. 설마 정말 그런 걸까? 그녀는 원피스를 가슴에 꼭 끌어안으며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운명이라는 단어가 실존한다면 아마 오늘 같은 순간을 두고 말하는 것일지도 몰랐다. 제사 준비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저택은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다. 도은주 여사는 전날부터 종일 말이 없었고 직원들은 여사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눈치 보며 발걸음을 조심스레 옮겼다. 가장 불편한 사람은 한소정 씨였다. 사진 속 나비 원피스를 본 순간 사라질 듯 흔들리던 여사의 눈빛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혹시 여사가 그 옷을 기억해낸 것일까? 혹은 자신의 손맛을 알아본 것일까? 그 어떤 가능성도 감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다. 그저 조용히 실수 없이 하루를 버티는 것만이 그녀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었다. 한낮 무렵 집사 권 실장이 갑자기 소정 씨를 호출했다. 그의 표정은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평소보다 더 차갑게 식은 눈빛이 불길했다. 소정 씨, 잠깐 이리 와보세요. 가방 좀 챙겨오고. 가방을? 소정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가방이라니 왜? 지하 쪽방 문을 열고 가방을 들고 나오자 권 실장이 그걸 낚아채듯 받아들었다. 내용물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권 실장은 가방을 바닥에 쏟아버렸다. 화장품, 아이 머리끈, 작은 수첩, 그리고 낡은 지갑까지 바닥에 흩어졌다. 소정 씨는 당황해 허리를 굽혀 물건을 주우려 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바닥으로 굴러가는 작은 금빛 물체, 타원형의 다이아 반지였다. 저택복도 전체가 고요해지고 눈앞이 어지러워질 정도의 충격이 밀려왔다. 이게 왜 여기 있어요? 권 실장이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했다. 사모님 결혼 30주년 기념 반지입니다. 없어진 지 하루 됐죠. 그런데 이게 왜 여기 나오죠? 엄청난 정적이 복도를 뒤덮었다. 아니에요. 저 건드린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절대. 소정 씨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권 실장은 오히려 그 모습을 즐기는 듯했다. 그렇다면 누가 넣었겠습니까? 아이인가요? 아니면 권 실장의 시선은 다시 그녀의 흔들리는 손끝을 가리켰다. 당신인가요? 그 순간 계단 위에서 도은주 여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여사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호했고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무슨 일입니까? 권 실장은 기다렸다는 듯 허리를 숙였다. 사모님 잃어버린 반지가 소정 씨 가방에서 나왔습니다. 여사의 시선이 가방 속 반지에 고정되었다. 깊고 길게 가라앉은 불신이 그녀의 눈가를 스쳤다. 소정 씨는 다급하게 고개를 들었다. 사모님, 전 정말 절대 그런. 하지만 그때 저택 대문에서 요란한 고함과 함께
철문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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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이 대문으로 향했다. 그리고 CCTV 화면이 켜지며 그 장면이 복도 모니터에 비쳤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한 남자. 그리고 익숙한 얼굴. 오상진. 소정 씨의 숨이 멎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자마자 오상진 씨는 거칠게 소리를 질렀다. 여기 있었네, 인연이. 내 돈 훔쳐서 도망친 것도 모자라서 여기서 잘 살고 있었네. 그의 시선은 하이에나처럼 주변을 훑다가 소정 씨에게 꽂혔다. 너 여기서 뭐하고 있어? 이 집에 딸린 남자라도 건드린 거야? 돈 뜯어낼 생각한 거지? 직원들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도은주 여사의 얼굴은 굳어갔다. 당장 나가세요. 권 실장이 나섰지만 오상진은 그를 밀쳐내고 소정 씨에게 달려들었다. 2년, 내 돈 내놔. 장롱 밑에 숨겨둔 거 다 내 거라고 했잖아. 그는 소정 씨의 팔을 거칠게 잡아채며 흔들었다. 바닥에 있던 물건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한쪽에 서 있던 하은 양은 겁먹은 얼굴로 울먹였다. 엄마. 소정 씨는 필사적으로 아이 쪽으로 손을 뻗었지만 오상진은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소리쳤다. 너는 내 말 안 듣고 도망쳤으니까 이 꼴을 보는 거야. 돈도 애도 내 거야. 그 순간 도은주 여사가 차갑게 말했다. 경호원들, 이 사람 저 밖으로 끌어내요. 그러나 이미 늦었다. 경호원들이 달려오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소정 씨의 셔츠 한쪽이 크게 찢어졌다. 직! 섬유가 찢어지는 거친 소리. 그리고 그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왼쪽 어깨 화상 흉터. 순간 계단 위에 도은주 여사가 숨을 삼켰다. 저 상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해졌다. 저건 지수가 다쳤던 그날 그 자리인데. 권 실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직원들은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다. 소정 씨는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감싸며 뒷걸음질 쳤다. 도망치고 싶었다. 숨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노출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도은주 여사가 계단을 뛰어내려오며 외쳤다. 멈춰. 아무도 손대지 마. 그녀의 눈빛은 공포와 확신이 뒤엉킨 듯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오래전 잃어버린 기억 속 한 장면을 보고 있는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 아이 정말 설마. 저택 전체가 숨을 멈춘 듯 고요해졌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다. 현관 앞에 난동이 멈추자 청담동 저택은 숨이라도 삼킨 듯 정적에 빠졌다. 하지만 그 고요는 곧 한순간에 깨졌다. 찢어진 셔츠 사이로 드러난 한소정 씨의 왼쪽 어깨, 붉고 깊게 자리 잡은 화상 흉터. 도은주 여사는 그 흉터를 보는 순간 다리가 풀린 듯 휘청거렸다. 저 상처, 저 모양, 저 자리. 그녀의 속삭임은 울음인지 회상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떨렸다. 27년 전 끓는 사골국이 어린 딸 지수의 어깨로 쏟아졌던 그날. 병원 응급실에서 들었던 아이의 울음, 붉게 부어오른 저 상처. 그 장면이 벼락처럼 머릿속에 되살아났다. 설마 그럴 리가. 도은주 여사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소정 씨에게 다가왔다. 주변 직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어 그저 숨을 죽였고 권 실장은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서한이, 소정 씨. 여사는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저 상처 언제 생긴 건가요? 소정 씨는 혼란스러움 속에서 답했다. 기억은 정확하지 않아요. 어릴 때 무슨 뜨거운 걸 엎지른 것 같다고 들었어요. 고아원 원장님께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택 안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다. 고아원? 도은주 여사는 아프게 숨을 들이켰다.
반면 권 실장은 재빨리 앞으로 나섰다. 사모님, 지금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저 여자가 뭔가를 꾸미고 있을 가능성도. 닥쳐요. 여사의 음성은 차갑고 단호했다. 권 실장은 굳어버린 채 뒤로 물러섰다. 여사에게 저런 목소리가 나온 건 직원들도 거의 본 적이 없었다. 바닥에 널린 물건과 흘러내린 반지, 그리고 자신 때문에 모든 시선이 쏠린 소정 씨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여사의 다음 말은 그녀의 발을 붙잡았다. 나랑 좀 얘기해요. 지금 당장. 거실 문이 닫히자 도은주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소정 씨의 왼쪽 어깨를 바라보았다. 혹시라도 내가. 말을 잇지 못한 채 여사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심스레 물었다. 어릴 때 입었던 옷 기억나요? 하얀 옷 나비가 수놓아진. 소정 씨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그 옷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여사의 입술이 떨렸다. 눈가에는 벌써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 옷 보여줄 수 있겠어요? 소정 씨는 망설임 끝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하 쪽방 문을 열자 도은주 여사는 그 낡고 좁은 방에 잠시 말을 잃었다. 재벌가 딸이 혹시라도 이런 곳에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이 그녀의 심장을 조이게 했다. 소정 씨는 장롱 밑에 숨겨둔 작은 보따리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보자기를 풀자 누렇게 바랜 원피스가 모습을 드러냈다. 손바닥만 한 노란 나비가 조심스레 수놓아져 있고 왼쪽 소매 끝에는 어린아이가 피를 흘리며 울던 흔적처럼 작은 붉은 얼룩이 남아 있었다. 도은주 여사는 그 옷을 보는 순간 무너졌다. 그녀는 입을 막고 흐느꼈다. 맞아, 이거야. 내가 직접 입혔던 옷이야. 그녀는 원피스를 품에 안은 채 말없이 울었다. 소정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더 혼란스러웠다. 정말 나는 누구였던 걸까? 그때 복도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장태성 회장이 들어온 것이다. 무슨 일이야? 집이 아수라판이던데. 회장은 원피스를 본 순간 얼굴이 굳었다. 아내의 떨리는 손, 소정의 어깨의 흉터, 그리고 누구보다도 지수의 추억을 자신보다 더 강하게 간직해온 아내의 표정을 보고 그는 상황을 직감했다. 은주야, 설마 이 아이가. 도은주 여사는 남편의 팔을 붙잡고 흐느꼈다. 태성 씨, 난 모르겠어. 그런데 너무너무 닮았어. 그때 그 아이랑. 권 실장은 급히 나섰다. 회장님, 이런 감정적 판단은 위험합니다. 저 여자가 거짓말을. 입 다물어. 이번에는 회장의 목소리였다. 권 실장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켰다. 지금 상황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은주가 저 정도로 흔들릴 이유가 없지. 그렇다면 확인하는 수밖에. 그는 즉시 비서를 불렀다. 유전자 검사 준비해.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소정 씨를 향해 말했다. 한소정 씨, 아니 혹시 내 진짜 이름이 장서윤일 수도 있으니. 소정 씨는 고개를 들었다. 회장은 엄격하지만 깊이 있는 눈빛으로 말했다. 우리는 진실을 확인하고 싶다. 그리고 그 진실이 무엇이든 당신을 보호할 것이다. 밤이 깊어갈수록 저택은 점점 조용해졌지만 그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감정이 요동치고 있었다. 소정 씨는 체열을 마치고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하은 양은 그녀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잤고 그 따스한 온기조차 지금의 불안함을 덜어주지 못했다. 만약 정말 내가 그 아이라면? 그날의 사고는 무엇이었을까? 왜 헤어졌을까? 왜 홀로 남겨졌을까? 수십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물음에도 확답을 할 수 없었다. 단 하나만은 분명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지도 모른다. 소정 씨는 잠든 딸을 꼭 안으며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폭풍은 이미 그녀의 삶 한가운데에 도달해 있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도착한 것은 다음 날 오후였다. 저택 안은 긴장감으로 숨조차 깊게 들이마실 수 없을 듯한 공기로 꽉 차 있었다. 도은주 여사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고 장태성 회장은 감정을 절제하려 노력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소정 씨는 손을 꼭 맞잡은 채 소파 끝에 앉았다. 심장은 계속 뛰었고 한 번씩 숨이 막히는 듯했다. 그녀의 옆에는 하은 양이 작게 기대어 있었다. 아이의 온기가 유일하게 현실감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었다. 비서가 흰 봉투를 회장에게 건넸다. 공간 전체가 멈추는 듯한 순간 장태성 회장은 천천히 봉투를 열어 결과지를 꺼냈다. 수초가 수분이 된 듯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회장의 입에서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친자관계 일치율 99.999%. 순간 공간이 흔들리는 듯했다. 도은주 여사는 입을 막고 주저앉았다. 우리 서윤이 정말 살아있었어. 그녀는 손을 떨며 소정 씨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뺨을 감싸 안았다. 서윤아, 우리 딸, 내가 어떻게 이 오랜 시간을 혼자. 그 소리는 울음인지 기도인지 후회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모성, 그 본질만이 모든 감정을 뚫고 튀어나왔다. 소정 씨는 무너질 듯이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아직은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하지만 어딘가 가슴 깊은 곳이 미세하게 떨렸다.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들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다. 그러나 기쁨의 순간은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문이 열리며 장태성 회장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권 실장, 이리 좀 오지. 권 실장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앞으로 나섰다. 회장님, 저도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내가 알고 있었지? 회장의 질문은 날카롭게 뼈를 찔렀다. 권 실장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어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CCTV 조작 시도 파일, 소정 씨의 방을 뒤지며 원피스를 확인한 장면, 심지어 반지를 그녀의 가방에 넣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다. 우리 집 아이를 방해하고 딸을 되찾는 걸 가로막고 도둑질 누명까지 씌우고. 회장의 말이 점점 차가워졌다. 내가 한 짓 다 여기 있다. 권 실장은 무너진 얼굴로 뒤로 물러섰다. 저는 다 사모님과 회장님을 위해서. 입 다물어라. 회장의 고함이 방안을 가르며 울렸다. 너는 우리 가족의 아픔을 발판으로 삼아 내 욕심을 채우려 했다. 난 그런 사람을 내 옆에 둘 생각 없다. 회장은 경호원들을 향해 손짓했다. 경찰에 넘겨라. 횡령, 무고, 사기미수 정식으로 처리할 거다. 권 실장은 경호원들에게 끌려가며 비명을 질렀다. 회장님, 사모님, 저를 이렇게 버리시면. 그러나 이미 끝난 목소리였다. 도은주 여사도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우리 딸을 훔쳐갔을 수도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널 버렸어. 문이 쾅 하고 닫히며 악연의 문이 완전히 닫혔다. 뒤이어 오상진 씨 역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장태성 회장은 비서를 불러 명확하게 지시했다. 도박빚 전부 우리가 인수해. 그리고 그자를 고소할 준비해. 가정폭력, 아동학대, 협박, 주거침입 가능한 건 전부 다. 비서는 고개를 깊게 숙였다. 네, 회장님. 오상진은 이미 경찰에 넘겨져 있었고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세상은 처음으로 평화를 되찾는 듯했다.
소정 씨는 그 모든 상황이 현실인지 믿기 어려웠다. 지금 벌어지는 이 정의가 정말 자신을 향한 것인지조차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녀의 삶에서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은 건 그녀와 부모의 관계였다. 도은주 여사는 조심스레 소정 씨의 손을 잡았다. 서윤아, 내가 겪은 고생, 우리가 겪은 고통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을까? 회장 역시 말없이 다가와 그녀의 다른 손을 잡았다. 우린 너를 찾아다녔다. 세상이 뒤집혀도 끝까지. 두 사람의 손길은 처음엔 낯설었지만 어딘가 오래전부터 그리워했던 따뜻함이 있었다. 소정 씨는 하은 양을 바라보았다. 하은은 작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외할머니? 도은주 여사는 그 말 한마디에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를 껴안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 하은이도 이제는 우리 가족이야. 하지만 소정 씨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감동과 따뜻함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은 복잡한 파동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이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이 집의 딸이 맞는 걸까?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 행복은 왔지만 그 크기만큼 혼란도 밀려왔다. 그녀는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채 속으로만 대답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폭풍은 지나갔다. 그러나 새로운 길 앞에서 그녀는 아직 한 걸음을 떼지 못한 채 서 있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밝혀진 지 정확히 한 달이 지났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그 사이 청담동 저택은 완전히 다른 집처럼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는 발소리조차 조심해야 했던 차가운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아침마다 하은 양의 웃음소리가 잔잔히 울려 퍼졌다. 하은은 저택 정원에서 토끼에게 먹이를 주고 도은주 여사는 그 뒤를 살며시 따라다니며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리고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서윤이었다. 여전히 소정이라는 이름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지만 서윤이라는 이름이 조금씩 몸에 익어가고 있었다. 잃어버렸던 과거와 새로 주어진 현재 사이를 오가는 복잡한 감정들. 그 감정들이 천천히 정리되는 중이었다. 도은주 여사는 어느 날 조용히 서윤을 불렀다. 햇살이 은은하게 들어오는 거실에서 여사는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서윤아, 엄마라고 부르는 게 아직 어렵겠지? 서윤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표정이 조금 굳었다. 조금은요. 잘못 부를까봐 누가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속에 담긴 수많은 상처와 세월을 이해했다. 괜찮아. 천천히 해. 27년 동안 못 부른 이름이 하루아침에 입에 붙을 수는 없지. 그 말에 서윤의 어깨가 조금 풀렸다. 억지로 재촉하지 않는 따뜻함. 그것이 그녀가 가장 필요로 했던 위로였다. 저녁이 되자 장태성 회장이 서재에서 서윤을 불렀다. 서윤은 긴장된 마음으로 들어갔고 회장은 묵직한 서류 몇 장을 그녀 앞에 놓았다. 이건 내가 앞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정리한 자료다. 서윤은 놀란 눈으로 서류를 바라보았다. 입주 도우미 계약 종료 및 주거 이전 지원, 하은의 교육 및 양육 지원, 장씨 일가의 후계자 명부 관련 자료, 의료심리 치료 지원 프로그램. 그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내가 우리와 함께 지내주는 것이다. 하지만 그게 부담이라면 내가 원하는 만큼 떨어져 지내도 된다. 서윤은 말없이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자신을 올가매던 의무와 두려움이 아니라 처음으로 선택이라는 단어를 부여받은 순간이었다. 회장은 조용히 덧붙였다. 강요하고 싶지 않다. 다만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우린 너와 하은이를 지킬 것이다.
그 목소리는 권위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아버지의 음성이었다. 서유는 목이 뜨거워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느 봄날 아침 도은주 여사는 서윤을 정원으로 불렀다. 노란 튤립이 막 피기 시작한 때였다. 서윤아, 이것 좀 봐. 여사는 작은 나비 모양 브로치를 꺼냈다. 내가 어릴 때 좋아하던 거야.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서랍 깊은 데서 나오더라. 서윤은 조심스럽게 그 브로치를 손에 들었다. 왠지 모르게 손끝이 떨렸다. 나비는 다시 날아온다는 의미래. 여사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흔들렸다. 너도 우리한테 다시 날아와 준 거지. 서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27년 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 쌓여있던 무언가가 스르륵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엄마. 그녀는 처음으로 단단하게, 명확하게 그 단어를 발음했다. 도은주 여사는 놀란 듯 서윤을 바라보다 이내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래, 그래, 우리 딸. 오랜 시간 서로 닿지 못했던 두 마음이 마침내 맞닿은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서윤은 하은을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물어가는 해가 붉은 빛을 저택 위에 들이우고 있었다. 어깨의 화상 흉터 위에도 따스한 빛이 내려앉았다. 그 흉터는 더 이상 그녀의 고통을 상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흉터 덕분에 진실이 드러났고 그 흉터 덕분에 잃었던 가족을 되찾았으며 그 흉터 덕분에 그녀와 딸의 삶이 다시 시작될 수 있었다. 하은이 속삭였다. 엄마, 우리 이제 행복해? 서윤은 아이를 꼭 안았다. 응, 하은아. 이제는 진짜 행복해질 거야. 바람이 창밖에서 부드럽게 불어왔다. 그 바람은 마치 이제 괜찮다. 내 삶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상처 위로 햇살이 내려앉던 그 순간 서윤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돌아온 아이다. 그 말은 오래된 두려움 위에 내려진 가장 따뜻한 선언이었다.